사회를 맡은 사단법인 물망초 전쟁범죄 조사위원장 서동길 교수입니다. 코로나 K-방역 등으로 인해서 미루던 세미나를 드디어 오늘 열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은 추석 명절인데 이맘때면 참 가슴 시리게 아픈 분들이 많이 있죠. 바로 이상가족분들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분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나마 우리 사단법인 물망초가 이 관심의 불씨를 살리고자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상가족 납북 남북 합의 50주년을 기념해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양일국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고 이화여자대학교 김석향 교수님과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성희 이사님께서 토론에 임해주시겠습니다. 양 박사님 한 30분 내주시겠습니다. 두 분의 토론자분께서는 각각 20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고 후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 박사님 발표해 주시죠. 네네. 자리를 이렇게 비켜드릴까요? 예. 네, 오늘 발제를 맡은 한국외대 양일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한기호 의원님께서도 국방력을 강하게 해가지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그런 류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멍해를 뒤집어 쓰고 있냐면 우리가 좀 과격한가? 우리가 강경파인가? 우리가 좀 뭔가 부드럽지 못한 사람들인가? 뭐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시국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고 지극히 보편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회의 용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같은 혼란스러운 시국을 지나면서 정신을 정말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그른 것인지를 헷갈리게 되고 이거 헷갈릴 때 바로바로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러고 넘어가다 보면 조금씩 우리의 지형과 우리의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부가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이 정부 사람들이 입만 열면 저스티스, 정의, 공정 이런 단어들을 선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와 반대 입장 내지는 비판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의롭지 않은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대통령께서 정의라는 말씀을 안 하셨다면 제가 이런 주제에 발표를 할 이유가 없지만은 정의를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한번 정의가 뭔지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인물 좋은 이분이 이제 근세 지성의 별이라고 하는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만 얘기를 하면, 칸트는 사람이란 누구나 이성을 타고난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 예배당이나 교회 또는 명상 또는 기도 차분하게 자기 마음을 다스리기만 하면 누구나 정의를 알 수 있고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행동이 정의로운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칸트가 얘기한 철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지각세계와 감각세계인데, 감각세계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있는 이 세계가 감각세계입니다. 아까는 눈이 왔는데 오늘은 비가 옵니다. 분명히 어제는 콜라가 먹고 싶었는데 오늘은 사이다가 먹고 싶습니다. 가변적인 세상입니다. 추웠다가 더워집니다. 그러니까 칸트는 이 가변적인 감각세계에서는 정의를 알 수도 없고 정의를 분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빨리 교회로 가라. 기도하고 차분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누구나 정의를 깨달을 수 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아주 지고지순한 상태로 갈 수 없으니까 몇 가지 불교로 치면 중생들을 위해서 조금 쉬운 팁을 몇 가지 남기셨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의로운 행동인가 아닌가 알고 싶으면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상황에서 지금 내가 하려는 행동을 한다면 괜찮은가?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내 행동을 일반화시켜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가다가 10,000원짜리 하나가 떨어져 있습니다. 죽고 싶죠? 죽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습니다. 나 하나 10,000원 주워가는 건 큰 문제 없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의 모든 저 같은 젊은이가 남의 돈을 그냥 주워가는 선택을 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 아니죠. 그럼 하지 않는 게 정의롭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절대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그거는 아무리 좋은 결과가 나와도 그건 정의롭지 않은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오늘 힘주어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사회 일각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 인권, 낙국자, 이산가족,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지금은 남북 정상회담이 필요하니까 좀 뒤로 미루는 게 좋지 않겠어? 그런 얘기를 하면 김정은이 심기가 나빠지는데 굳이 이 시국에 그런 얘기를 꺼낼 필요가 있겠어? 결국 여기에 칸트의 정의론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게 누군가 가족을 만나는 문제, 누군가의 인권의 문제를 어떤 목적을 위해 후순위에 두는 건 그 어떤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도 정의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산가족의 인권을 어떠한 목적에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정언명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매우 제가 단순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철학이나 사상을 깊이 있게 공부하신 분이 제 오늘 얘기를 듣는다면 이의가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단순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은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때는 이유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칸트식의 정의라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오늘 2시에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여러 선배님들도 계시고 해서 좀 일찍 오려고 1시간쯤 일찍 출발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가느냐? 그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1시간 일찍 가서 뭔가 성실한 모습을 보여서 이익을 얻어야지라는 목적이 생기면 정의로운 게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어떤 행동이 만약이라는 또는 무언가를 위하여라는 게 붙어있는 명제는 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산가족을 위해서, 납북자를 위해 노력해야지. 그래야 내가 어디 가서 한 자리 할 거 아니야? 뭐가 위하여가 붙어있으면 가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율적이어야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안 됩니다. 그게 옳다고 내가 믿어서 나 스스로 이유도 모른 채 하는 정도의 그런 도덕성이 있어야 비로소 정의롭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말로 하면 어려운데요. 2013년에 베를린이라는 재밌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왼쪽에 이 하정우죠. 이 하정우가 극상에서 이제 북한 특수요원입니다. 오른쪽에 한석규는 국가정보원 요원입니다. 어떻게 한 팀이 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근데 하정우의 아내가 이제 전지현이죠. 하정우의 아내가 북한군 요원들에게 이제 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금 아내를 구출하려고 하는 직전에 둘이서 나눈 대화가 참 재밌습니다. 나는 내 아내를 구출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건데 이유 없다. 아니 남편이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데 무슨 이유가 있냐. 근데 하정우가 궁금한 겁니다. 한석규한테. 당신은 공무원이지 않냐. 나만의 공무원인데 내 아내를 구출하는 이 위험한 일에 굳이 동참할 필요가 없지 않냐 당신은. 근데 왜 이걸 하는 거냐 굳이. 그러니까 대답이 야 내 일이니까 하는 거야. 일을 하는데 이유 있냐. 이게 칸트식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얘기인 겁니다. 여기서 내가 공을 세워야 승진해. 그건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칸트의 생각을 이제 요약을 하면은 보편적 정의론입니다. 저희처럼 피부색이 노란 사람이건
피부색이 검든 희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의로운 걸 알 수 있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정의로운 행동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어찌 보면 칸트는 아름다운 눈으로 우리 인간을 바라봤던 겁니다. 할 수 있다. 사람이라면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주위에 이제 저게 사람 구실 하겠나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 사람들도 노력하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칸트의 그 이러한 보편적 정의론을 현대에 되살린 대표적인 정의론의 학자가 그 유명한 존 롤즈입니다. 존 롤즈는 배짱이 대단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존 롤즈가 대학을 다니던 1940년대, 5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상대주의 열풍이 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너의 정의, 나의 정의 각각 다른 거 아니야?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정의, 그런 게 있겠어? 종교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걸어올 길이 다른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정의를 연구하는 철학자들도 그래, 아휴, 내가 정의론 하나 만들어도 그걸 어느 세월에 설득하고 내가 뭐 하나 이래야 된다고 주장하면 다 아니라고 주장하고 기독교적인 정의를 주장하면 불교가 반대할 거고 불교적인 정의를 얘기하면 기독교론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래, 너의 정의, 나의 정의 건드리지 않기로 하자. 이제 이런 사조가 퍼졌던 겁니다. 존 롤즈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 자식들 니들이 철학을 공부한 놈들이 맞아? 어떻게 철학을 공부한다는 학교가 그렇게 나약해 빠져가지고 어떻게 정의를 구체화할 수 있겠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주위 친구들이 말렸죠. 그게 되냐? 이 자유로운 세상에서? 이 다원화된 세상에서 그게 될까? 20년간을 매진해서 결국 만들어 놓은 정의론이 그 유명한 Justice as Fairness라는 논문입니다. 간단한 내용은 이겁니다. 첫째, 존 롤즈도 그건 인정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처한 환경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이게 정의롭다고 정의하기 어려우니까 그 전에 약간 장난을 한번 쳐보자. 일종의 사고 실험을 하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무지의 장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겁니다. 이게. 이 방에 모여있는 여러분하고 제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성별도 몰라. 그리고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도 몰라. 집에 엄마 아빠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잠깐 모르는 걸로 하자. 내가 학교를 어디까지 나왔는지, 집이 강남인지 강북인지 등등.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본성만 남아있고 그 외에 우리가 태어나서 후천적으로 얻은 건 다 모른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누구나 정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 첫째는 그런 무지의 장막 속에 들어가면요, 두 가지를 합의하게 돼요. 왜? 내가 이 장막을 걷고 현실 세계로 돌아왔을 때 최극빈층일 확률이 있거든요. 그렇죠? 잠깐 지금 난 까먹고 있는 거니까 내가 이 무지를 벗어나서 다시 현실의 양일국으로 돌아올 때 양일국은 몸이 불편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가난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요즘으로 치면 상당히 사회적으로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의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정의의 원칙에 동의하는 겁니다. 기본적 자유와 기본적 권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자. 그걸 무지의 장막에서만 동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요, 아무리 그게 올바른 얘기라도 100% 동의를 얻어내기가 어려워요. 자, 우리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얼마씩 내서 어려운 사람 돕기로 합시다.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돈 많이 가진 사람한테 비밀 투표하면 찬성 안 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하는 어떤 법을 만든다. 비밀 투표하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장막 속에서 잠깐 우리의 그런 이기심이나 욕망을 살짝만 마비시켜 놓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다. 왜? 커튼을 벗고 나갔을 때 내가 최하층일 수 있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불평등이나 이 세상에 뭔가 부당함이 존재할 때는 그게 가장 그 사회 밑바닥 최소 수혜자들을 도와줄 때만 정당한 걸로 보자.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가 돈을 많이 버니까 빌 게이츠 선생 세금을 좀 많이 내셔야겠습니다. 그럼 불평등한 겁니다. 똑같이 안 낸 거니까. 그렇지만 그 세금이 그 사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여진다고 전제하면 정의롭다고 가정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현실 세계에서 투표에 붙이면 빌 게이츠가 찬성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장막이라는 장치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대에 나온 이 논문이 그간 상대주의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현대 정의의 이론, 보편적 정의를 되살린 겁니다. 이 학자가. 그래서 많은 정치사상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현대 정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가 철학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존 롤즈의 이론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복지,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좀 걷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자. 지금은 이 주장에 아무도 반기를 들지 않지만 70년대에 이 주장은 대단히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회 안전망이나 사회 복지의 문제 이런 것도 원천적으로 올라가면 존 롤즈가 그 아버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롤즈는 단순히 국내적인 정의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야, 내친 김에 세계적인 정의도 한번 만들어 보지 뭐. 그냥 각 개인을 국가로 치환해서 개선하면 국제적인 정의도 만들 수 있지 않아? 대단한 야망가고 대단한 학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롤즈 얘기 잠깐 들었으니까 우리 요거 얘기 한번 생각해 보죠. 북한과 잘 지내려면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이제 명절에 이제 다음 주 명절이라 여러 친지분들 만나는데 집안 조카나 뭐 집안의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줘야 될지 문제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북한과 잘 지내려면 인권 문제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 이건 두 가지에 걸리죠. 첫째, 인권 문제를 이용한 겁니다. 잘 지내기 위해서 인권 문제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권을 목적으로 대한 게 아니라 수단으로 대한 겁니다. 가짜입니다, 이건. 두 번째로는 이산가족 문제 해결한다고 해서 내가 좀 표를 좀 얻어보자. 뭐 정치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짜입니다, 이것도. 표를 얻으려는 목적 때문에 한 거니까. 그건 가원명법입니다. 정원명법이 아니고. 아까 기억나시죠? 내 일을 내가 하는데 이유 있냐? 이런 마음으로 해야게 정의로운 겁니다. 칸트의 주장대로라면요. 세 번째, 이산가족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 문제는 그냥 조용해질 거니까 지금 당장 애쓸 필요가 없어.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이 사회에. 이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는가? 지금 당장 애쓸 필요가 없어. 돌아가시면 돼. 이건 벌써 사람을 이용하는 거죠. 이 땅에 지금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국군 포로의 문제, 이산가족의 문제가 분명히 하나의 실존적인 고통으로서 존재하고 있는데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어차피 잠잠해질 거니까 기다려서 잠잠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것도 역시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됩니다. 지금 여기 세미나 현장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그렇지만 칸트는 성매매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을 돈 주고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같은 논리입니다. 이게. 마지막. 어차피 우리 집에는 이산가족이 없으니까 내 알 바 아니잖아. 이런 얘기도 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줘야 되는가의 문제.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무지의 장막 속에 들어가면 아까 그 두 가지 정의를 합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너 일로 와, 빨리 장막 속으로 들어와. 그럼 네가 이산가족이 될 수도 있고 네가 국군 포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봐. 그럼 너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 정의론이라는 거는 이 책 속에서만 우리가 사변적인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자꾸 현실 문제를 가져와서 끌어와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바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의롭다는 말을 하기가 그만큼 쉬운 겁니다. 정의롭지 않은 자들도. 자, 그래서 존 롤즈는 만민법이라는 책으로 자신의 논리를 확장시켰습니다. 어차피 국내에서 정의를 규명할 수 있다면 국제적으로는 왜 못해? 자, 그러면 이겁니다. 전체 이 롤즈의 주장을 요약하면 국제사회는 질서정연한 국가가 있고 질서정연하지 않은 국가가 있다. 그렇죠? 좀 쉽게 얘기하면 정상국가가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본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사람들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개념입니다. 그게. 개개인에게 자유가 있어야 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정상국가입니다. 그럼 북한은 개개인에게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뭘 결정할 때 일반 인민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비정상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순한 걸 가지고 와가지고 북한도 고유의 문화가 있잖아. 북한도 나름의 정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양일국 너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건 폭력 아니야? 그런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정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질서정연한 사회의 의무는 뭐냐? 질서정연하지 못한 사회를 정상적인 국가로 유도하고 때로는 압박해야 될 의무가 있다. 오늘날 많은 너저분한 것들이 하는 소리가 북한의 인권, 북한의 핵 그거 자꾸 간섭하면 내정 간섭 아니야? 왜 남의 나라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권리로 간섭하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을 보내줘야 되는 겁니다. 야, 현대 정의론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랬어. 질서정연한 사회의 의무는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를 계도하는 거다. 그게 명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질서정연하지 못한 사회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무법국가입니다. 무법국가의 특징은 뭐냐?
자유 보장 안 되고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서 국민들이 참여 못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호전성까지 있으면 무법국가입니다. 깡패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 안 하면서 이웃 나라를 공격하고 호전성까지 보인다. 그런 무법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가 잘 안 되는데 호전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나라 국민이나 정치인들이 뭐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돈이 없거나 식량이 부족하거나 민주주의를 배워본 적이 없거나 등등 어떤 불리한 여건이 있어서 그런다. 그럼 이런 나라는 도와주라는 겁니다. 자유가 없고 민주주의 안 하더라도 불리한 여건의 사회는 도와줘야 된다. 필요하다면 돈도 좀 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식량도 줄 수 있는 거다. 그러나 그 나라가 어느 정도 제 궤도에 올라가면 먼저 끊어야 된다. 스스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진짜 자유로운 나라니까. 그러면 롤즈는 이 무법국가에 대해서 어떤 처방을 얘기했는가? 정의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미리 앞당겨서 얘기하면 오늘날 야 북한 김정은 만났는데 왜 우리 대통령은 국군포로 얘기 안 해? 왜 이산가족 얘기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철없는 아이들이 아유 좀 기분 좋게 만나는데 꼭 그렇게 아픈 얘기 해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상식, 보편적인 정의론에 입각하면 그 얘기를 해야 그것이 정의롭다는 거고 최악의 경우 그 말 안 듣고 무법국가고 인권 탄압하고 호전성까지 보이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서 응징해야 돼.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이게 강경하거나 지나치거나 거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오늘날 이 저와 좀 다른 입장에 대척점에 서 있는 친구들이 좀 얄미운 부분이 그런 거죠. 이 사회의 복지를 늘리자, 보편적 복지를 하자, 세금을 많이 걷어갖고 복지를 하자고 얘기할 땐 존 롤즈를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거론하면서 정작 북한 얘기할 때 만민법은 쏙 빼는 거예요. 지들한테 불리하니까. 존 롤즈를 계속 얘기하면 그래 롤즈 너 얘기 잘했다. 야 그럼 전쟁해야 되는데? 그럼 또 우기죠. 아 북한은 무법국가가 아니야. 불리한 여건의 나라일 수 있어. 왜? 거기는 식량이 부족하고 막 농법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불리한 여건이야. 아니죠. 호전성이 있으면 불리한 여건의 국가가 아닙니다. 무법국가입니다. 그건. 자, 질서정연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는 인권이 보장되느냐, 정책 결정에 국민의사가 반영되느냐, 그걸 구분하는 거다. 그거 안 되면 그거는 질서정연한 나라 아니다. 정상국가 아니다. 질서 없는 국가는 공격성이 있느냐 없느냐로 무법국가와 불리한 여건은 아니다. 불리한 여건 국가는 도와줘라. 무법국가는 응징해라. 간단한 겁니다, 이거. 질서정연한 국가는 그렇지 않은 국가를 질서 있는 상태를 유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게 무슨 극단적인 어떠한 우파 성향의 학자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존 롤즈는 엄연한 이념의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중도에서 왼쪽에 있는 철학자입니다. 중도에서 왼쪽에 있는 철학자가 정의의 전쟁을 얘기하는데 왜 우리나라 진보라는 사람들은 약속한 데 입을 다물죠? 그 점을 우리가 이번 연휴에 좀 명심해서 집안의 어린 아이들한테 좀 깨달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 무법국가냐 아니면 불리한 여건의 나라냐를 판단하기 위한 건 너무나 단순하죠.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2015년에 정말 방대한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끔찍한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인권 탄압은 북한에 다 있습니다. 집단 학살, 고문, 납치, 재판 없는 처형, 실종. 북한이야말로 인권이라는 개념이 생긴 이래 인권이 아닌 것은 북한에 다 있습니다. 그런 나라를 우리가 불리한 여건의 나라라고 도와줘야 한다면 그건 현대 정의에 위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자, 무법국가하고 불리한 여건의 국가는 어떻게 구분하지? 호전성이 있으면 무법, 경제 기술이 부족해서 잠깐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면 그건 불리한 여건, 그건 도와주자. 인권 없고 정치 참여 없다, 인권 없고 민주주의 없다. 팽창주의 있어? 공격성 있어? 그럼 전쟁해. 전쟁이 아니라면 최소한 압박이라도 해야 돼. 전쟁을 하진 않더라도 불리한 여건의 나라는 일정 수준의 원조가 필요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의적 절대주의는 뭐냐면요. 이 숲속이나 무슨 아마존의 밀림에 소수 부족들 가운데 현대적인 의미의 민주주의나 인권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추장이 그 자기의 그 부족원들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도와주면 된다는 겁니다. 추장을 불러다가 추장, 너 사람인 마음 알겠는데 그래도 함부로 사람 때리면 안 돼. 너 민주주의라는 거 해야 돼. 너 네 아들이 다음에 이어받지. 예, 그러면 안 돼. 투표해야 돼. 가르쳐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게 보면 그것도 일정 수준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일정 수준이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먹고 살만하게 하면 자립하게 놔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한민국의 강성 보수학자나 강성 우파 정치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1970년대부터 현대 정의의 원류고 현대 정의의 아버지가 한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EBS에 한 몇 해 전에 논술에 그 마이클 샌델 열풍이 분 적이 있습니다. 마이클 샌델이라는 학자하고 존 롤즈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급을. 존 롤즈가 바다라면 마이클 샌델은 저 컵에 든 이 물도 안 돼요, 그 학문적인 그 위치가. 근데 EBS의 골든타임에 존 롤즈는 소개하지 않고 마이클 샌델만 주구장창 털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자, 두 번째 생각할 문제입니다. 북한도 주권이 있는 나라인데 예전 가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안 됩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질서정연하지 않은 나라를 계도하고 좋은 나라로 유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북한도 나름의 문화와 역사가 있는 나라인데 우리 기준으로 독재라고 비난하면 안 돼? 아닙니다. 독재는 하지 말라고 해야 되고 계속 독재하면 응징해야 됩니다. 그게 정의로운 겁니다. 북한이 어려운데 좀 도와주면 안 돼? 같은 민족끼리. 아닙니다. 호전성이 있는 나라는 도와주면 안 됩니다. 제가 이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복잡한 논리가 필요한가요? 만약에 현대 정의가 복잡한 것이라면 현대 정의의 아버지가 될 수가 없죠. 이게 복잡했다면. 단순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 롤즈가 주장한 걸 가지고 우리가 바람직한 대북 정책을 정의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대북 정책, 쌀을 주건 또 호통을 치건 군사훈련을 통해서 압박을 하건 정상회담을 하건 뭘 하건 간에 그 목적은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를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한다. 고로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이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로 유도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안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압박의 수단, 북한 정권의 행태가 개선될 때까지, 호전성이 없어질 때까지 경제적 제재 등의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해야 된다. 그게 정의롭다는 겁니다. 군사 도발할 때는 정의의 전쟁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조도 신중해야 됩니다. 막 도와주면 안 돼요. 막 도와주면 독재 체제를 돕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도와주면 안 돼요. 따져가면서 도와줘야 됩니다. 마지막, 개입의 정당성, 인권 문제에 대해서 북한의 특수성이나 주권은 그걸 가지고 국제사회의 개입을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 개입하는 것은 정의로운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산가족 반복 합의, 이산가족을 정례적으로 만나게 하자는 합의가 된 지가 5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과 맺었던 그 수많은 그 미사역으로 가득한 그런 합의문, 그런 선언, 공동 기자회견문, 거기에 너무나 많이 지치고 속아왔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많은 논문들을 제가 좀 지켜본 결과 이 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인용을 했습니다. 1970년대,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전에 최초로 남북한이 만나서 이산가족 문제 한번 우리 공론화 해보자. 인도적인 차원에서 만나게 하자. 그 합의를 70년대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북한이 요구한 건 다 똑같습니다. 미군 철수하면 안 돼? 핵무기 두면 안 돼? 너 군사훈련 하지 마. 한미훈련 하지 마. 북한을 향해서 비방 중상하지 마. 또 하나 플러스 주적 개념 지워. 이런 걸 들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겁니다. 이산가족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인도적인 차원, 정의의 차원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고 일종의 북한은 이산가족 장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남한의 대통령이 좀 여론이 좀 수세에 몰려있네? 이산가족 상봉 한번 해줄까? 이렇게 잘못된 단추가 끼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논문의 이 내용들을 좀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산가족 합의가 있었던 시기의 주요 사건들을 제가 같이 경계해놨습니다. 1968년부터 74년 사이에는 무장공비가 오고 남북 적십자회담, 그러니까 이게 화전양면술입니다. 앞에서는 친절하게, 뒤에서는 도발하고. 그리고 70년대에는 남북 간의 국력 경쟁이 한창일 때입니다. 그리고 일부 수치에서는 북한이 더 괜찮았습니다. 그럴 때 북한이 들고 나오는 이산가족 상봉 카드라는 거는 야, 남한 너희들 사람 데리고 와. 우리 사람들 데리고 나갈게. 누가 더 잘 사는지 보자. 체제 경쟁의 일환으로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카드를 썼던 겁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넘어와서 이제 핵도 넉넉히 개발해 놨습니다. 그리고 장사정포 같은 재래식 무기도 넉넉히 갖춰놨습니다.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산가족이 점점 이렇게 장사가 되는 겁니다. 필요한 돈을 줄 때는 열심히 이산가족을 하지만 아쉬운 게 없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북한이 지금 이산가족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고 장난을 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논문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상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정상회담 같은 빅 이벤트를 하나 만들려면 엄청난 비용이 필요했을 겁니다. 특사도 보내야 되고 의견도 조율해야 되고 공식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돈도 줘야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었다면 그러한 대화의 장으로 화해 협력의 장으로 이끌기 위한 비용을 지불했다면 그 화해 협력의 장은 이산가족 상봉이어야지 남북 정상회담이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북 정상회담도 지도자로서 좋은 뜻이 있고 통일로 가고자 하는 그 공익적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마는 남북 정상회담을 한번 하면 어떤 이익이 있죠? 대한민국 대통령에게는 이걸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면 무슨 이익이 있죠? 전국을 순식간에 자기가 주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뉴스를 보면서 김정은 표정 봐. 저 은둔자가 실제 저렇게 생겼구나. 같이 막 냉면을 먹네? 야, 이제 엄청난 뭐가 변화가 오나 보다. 순식간에 전국을 대통령이 주도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이익입니다. 그건. 두 번째, 어지간한 스캔들이나 정치적인 추문이 다 덮입니다. 이거 한 방이면. 그래서 혹자는 남북 정상회담이 공익적 의미와 의도도 있지만 이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죠. 야, 네 돈 내고 해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모범적인 샘플 하나 갖고 왔습니다. 서독에서 66년부터 69년까지 총리했던 프루트 키싱거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총리로서의 역량이나 이건 뭐 여기서 논할 계제는 아닙니다. 1967년에 동독의 수상이 야, 우리 정상회담 한번 하자. 좋잖아. 카메라 사례도 받고. 이분이 야, 니네 뒤에 지금 소련이 버티고 있고 니네들이 지금 진정성을 가지고 통일을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내가 널 왜 만나니?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린 겁니다. 정치인으로서 이분도 카메라 세례 받고 싶었을 겁니다. 총리로서 TV도 나가고 인기도 얻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왜 거절했는가? 지금 공산주의자들하고 정상회담을 해봤자 선전선동에만 걸려들게 되고 실질적으로 서독에 도움이 될 만한 통일 진전은 가능하지 않다. 왜? 종주국인 소련이 건재하기 때문에. 정확히 봤던 겁니다. 그걸. 이걸 거절한 정치인, 저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정치인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남북 정상회담을 안 하면 욕합니다. 야, 지금 대통령은 왜 아무것도 안 해? 국제정치학적으로 얘기하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베스트일 때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급합니다. 피가 뜨겁습니다. 뭐라도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런 여론이 잘못된 대북 정책을 확대 재생산하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아무도 하지 않는 선진국 지위를 받아냈습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땐 이유가 있겠죠. 선진국 지위를 받는 순간 그만큼 듀티가 생깁니다. 그동안 개발도상국 신분이었기 때문에 봐줬던 걸 더 이상 봐주지 못합니다. 국제사회가. 그러니까 아무도 선진국 지위를 올려달라고 안 했는데 대한민국이 어쨌든 최초로 저렇게 해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한 학자가 지적했습니다. 민주주의, 북한 인권 등 국제사회가 중시하는 무형의 가치 수호에 앞으로 너 적극 나서야 된다. 선진국은 공짜로 오는 칭호가 아니다. 그만큼의 의무를 해야 된다. 좋은 신문 칼럼 있길래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우리 국내 언론을 링크하면 다 가짜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VOA에서만 골라왔습니다. 조선일보에서 가져오면 가짜뉴스,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면 또 가짜뉴스. 그러니까 VOA에서 갖고 왔습니다.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하원 의원이 뭐 가짜뉴스 얘기하지 않겠죠. 이거 적으신 대로. 고문당하는 사람은 당신이 어느 당이냐고 묻지 않는다. 고문은 그 대상이 누구이건 간에 인류의 범죄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편, 내 편을 가려서 문제 제기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도 통과시키고 물망초 같은 시민사회단체 괴롭힌다. 뭐 가짜뉴스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VOA에 나왔으니까. 자, 결론입니다. 첫째, 인권을 무시하고 호전성을 보이는 무법국가에 대해서 정의의 전쟁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그게 서구 지성이 1970년대부터 피눈물을 흘려 만들어 놓은 현대 정의론의 요체다. 물론 정의론이 롤즈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종류의 정의론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추앙받고 존경받는 이가 무법국가에 대해서 전쟁을 하자고 말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 치사하는 바가 매우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롤즈의 정의론에 비추어 인권 문제는 절대로 후순위에 미룰 수가 없다. 왜?
인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나라가 정상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북한의 이산가족 장사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산가족을 이용했습니다. 그럼 칸트에게 혼나야 되고 롤즈에게 혼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묵과하는 것도 범죄입니다. 그걸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묵과하는 것도 죄입니다. 왜? 올바른 쪽으로 유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 인권 개념을 좀 확대하자.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인권 문제를 제한하지 마라. 북한으로 인해서 비롯된 모든 인권 침해 문제를 북한 인권으로 묶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전쟁 때 납북되신 분들, 국군 포로, 또 90년대, 2000년대 이후에 탈북을 하면서 이산가족이 된 분들, 그 사연이야 다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북한으로 인해 비롯된 모든 종류의 인권 침해 상황을 북한 인권으로 확대 적용해서 우리가 명심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대내적 위기가 있으면 다화회장으로 나옵니다. 2017년, 18년에 그렇게 미사일 쏘다가 갑자기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3번씩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휴전선에서도 만나고 또 외국에서도 만났습니다. 대개 그걸 분석을 해보면 뭔가 위기가 있고 뭔가 불안한 요소가 있을 때 대화로 나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이나 중국을 어떻게 통제하고 우리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운전을 하겠다고 하다가 그 말씀 요새 안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북중러 한미일 삼각 대치 구조에서 우리가 뭘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어떤 대내외적인 역학에 의해서 가끔씩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 대화의 장으로 나온 그 찬스를 제발 정치인들이 사적인 인기를 위해 쓰지 말자는 겁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조건으로 돈을 주고 이산가족을 상봉을 해주지 않은 것을 이유로 압박을 하고 모든 대북 정책의 뼈대와 근간에 이산가족을 두자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이산가족 합의가 50년이 지났는데 이산가족 교류를 정례화하자고 이야기하고 관철시킨 지도자가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이건 꼭 진보 좌파 정부만을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파 정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현대 정의론, 그리고 현대 정의론 가운데 가장 스탠다드하고 가장 광범위한 존경과 지지를 받는 롤즈의 정의론에 입각해서 우리 우익 진영 내지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늘 주장해왔던 북한 인권이 제일 우선이다. 납북자 문제 해결해라. 우리가 그렇게 해서 목 놓아서 광장에서도 외치고 신문에 칼럼도 쓰고 지금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그렇게 주장해온 우리가 옳았다는 것을 존 롤즈가 묵묵히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의로운 사이드입니다. 정의롭게 계속 나아가자는 말씀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박사님 여기 VO에 오신 거 아셨어요? 네? 몰랐습니다. 아까 VO에 말씀하시니까 그냥 얼굴 굉장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양인국 박사님께서는 그 북한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룬 데 있어서 칸트와 존 롤즈의 그 정의의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개념에 기초해서 이산가족 문제와 북한 문제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고 봅니다. 그 71년도 8월 12일 제 자료를 보니까 8월 12일이던데 당시 우리나라의 최두선 그 적십자사 총재가 이제 이산가족 만남을 위한 그 제안을 하죠. 제안을 하고 바로 한 8일 뒤인 8월 20일 날 첫 실무회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먼저 제안을 했으면 우리한테 주도권이 당연히 있을 줄 알았는데 모든 협상이 제가 80년대 10년치를 이렇게 70년대부터 80년대 말까지를 모든 협상을 한번 훑어보니까 정말 주도권은 항상 빼앗겼습니다. 근데 북한이 쓰는 그 협상 전략이라서 수법은 우리가 제안한 거에서 시간을 바꾸든 장소를 바꾸든 하여튼 뭐를 바꾸든 그 바꾸는 걸 요청하면서 주도권으로 넘어갔더라는 점을 볼 수 있었어요.
하여튼 뭐 정말 귀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김석향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석현이라고 합니다. 양 박사님 논문도 잘 읽었고 발표문도 잘 읽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존 롤스의 정의론이라는 게 사실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강의하기가 이렇게 쉬운 영역은 아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뭘 말하고자 하는지 핵심을 아주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셔서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토론문을 준비할 때는 이제 보내주셨던 논문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20분이나 주셔서 제가 조금 딴소리를 하면 저는 아버지가 51년 1.4호 때 평안북도 철산구 참여인 한교리 300km에서 집안의 막내 아들인데 혼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때 아버지 나이가 그러니까 29년생이셨으니까 이렇게 이제 20살 정도 된 그런 청년이죠. 근데 형님이 두 분이 계셨고 한 분은 이렇게 집안에 마루 밑에 굴을 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굴 안에 들어가 계시고 또 한 분은 이제 다락에다가 감춰놓고. 근데 왜 그랬느냐면 그 시절에는 신의주 저기 신의주에서 의주에서 가까운 곳인데 시내에 젊은 청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그냥 잡아다가 인민군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인데 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마음 놓고 돌아다니고 같은 정도의 청년이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었느냐면 아마 집안의 막내들이 좀 그럴 텐데 엄마 아버지 말 잘 안 듣잖아요. 들어가 있어 그래도 잘 안 들어가 있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이렇게 과격한 분은 아닙니다. 되게 얌전하고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저기 내려가 가 있어 그러면 이제 삼치 새끼 밥 집어넣어주고 얌전히 앉아 있으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돈을 좀 쓰셔서 그러니까 변전소 직원을 만들어놨어요. 고등학교 다니던 거 중간에 그만두고 뭔가 수상문구를 그만두게 해서 변전소 직원을 만들어 주셨는데 변전소 직원은 그 당시에 그 전쟁 때 기간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직장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민군으로 끌어갈 수 없어요. 변전소 직원은. 그러니까 이제 대낮에도 도시락 통들어 왔다 갔다 마음 놓고 할 수 있는데 그 일사후퇴가 나고 중공군이 100만 명이나 들어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동네 입구까지 나와서 붉은 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북한에서 쓰던 그 붉은 돈을 한 보따리를 들고 도시락통 하나를 들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그날 집에 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변전소에서 집에 가라. 그런데 그 집에 가라고 해서 오는 그 저희 아버지 막내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동네 입구에서. 그리고 집에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이 돈하고 도시락통 들고 지금 내려가라. 사리원, 그러니까 저 국군들 퇴각하는 거 따라서 너도 내려가라. 근데 사리원 정도 가 있으면,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계산에는 전쟁이 한 20일이면 끝날 거니까. 그러니까 20일 정도 되면 아버지가 직접 너를 데리러 가든지 아니면 누구 사람을 보내서 너를 다시 데려올 테니까 한 20일 정도만 사리원에 누구네 집에 가 있어라.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뭐 또 저희 아버지는 시키는 대로 했겠죠. 말은 잘 들었던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떠나는데 할아버지가 불러서 잠깐만 불러서 세우시더니 혹시
네가 나를 다시 못 만나고 아이를 낳게 되거든. 그 이름자에 돌석자를 넣어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석자를 왜 넣으라고 했느냐면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그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에 가서 머릿돌이 된다는 그 신약 성경에 한 구절이 있어요. 근데 그게 건축자가 보기에 이 돌이 반듯하지도 않고 뭐 쓸모가 없어 보여서 그냥 버렸어요. 근데 그 돌이 그냥 굴러가서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박혀. 머릿돌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주춧돌이니까. 그런 역할을 하게 하는 뭐 그런 뜻을 담아서 이제 할아버지가 설명을 하시면서 아이를 낳으면 돌석자를 꼭 넣어라. 이제 내려와서 그 안동이 고향인 저희 엄마를 대구에서 만나서 결혼하셨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근데 애가 생겼는데 애가 하도 발로 차고 그러니까 아들인 줄 알고 걱정도 안 하고 계시다가 낳는데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석순이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애를 눕혀놓고 그 당시엔 오편이 있었습니다. 이게 오편을 가지고 오편의 처음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이 돌석자를 기준으로 앞에 넣어보고 뒤에 넣어보고 다 하신 거예요. 타바가 찾은 게 그 향기 향자여서 석향이라는 이름을 했는데 이 이름이 세상 어렵잖아요. 발음도 어렵고 지금도 제가 무슨 호텔에다 예약하려고 전화하면 제 이름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이 가끔 저한테 지금은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이름이 알려져서 그런데 통일교육원에 있던 한 40대 시절에는 제가 통일교육원에 있을 때인데 기자분이 전화를 하셔갖고 자꾸 김석현 교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예요. 그래도 자꾸 바꾸라고. 여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남자 이름 저는 굉장히 여자 이름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은 이름을 바꿔줘요. 김석현으로 해서 남자 이름으로 바꿔주거나 김숙향으로 해서 여자 이름으로 바꿔. 이게 불안한가 봐요. 이거 꼴을 못 보더라고요.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은 저는 이산가족 이 합의 50주년 그게 언제였지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게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 그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들어갈 그때 그때였구나. 그래서 50주년이구나. 그것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게 50주년이구나. 그러니까 71년 8월에 제안을 하고 그 뒤에 하게 됐는데 바로 뭐 없어졌죠.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그 70년대 초반, 60년대 말 제가 국민학교 고학년에서 다니던 그 시절은 기억나는 게 아버지하고 늘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 울진 삼척지구의 무장공비는 왜 저렇게 나오는 것인가? 왜 울진 삼척으로만 가? 이거 물어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시절을 거쳐서 지금 이산가족 문제가 저도 굉장히 많이 잊어버리고 있어서 사실 이게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잠깐씩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들이 있죠. 1984년 어느 날 KBS에서 막 갑자기 이산가족을 찾겠다고 했던 거나 저는 20대 후반에 미국으로 박사 공부를 하러 혼자 갔었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는 20대 후반에 갔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10대 후반에 그러니까 그 20대 초반에 혼자 내려오셨고 그리고 저는 전화할 수 있었잖아요. 집에서 전화했어요. 거의 6개월 동안 매일매일 울면서 전화해가지고 내 동생이 그 엄마한테 전화할 때 제발 좀 울지 말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울고 뭐 필요하다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뭐 이렇게 해서 다 보내고 뭐 이랬었거든요. 미국에 혼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과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런 상태에서 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20대 후반에 가서도 그렇게 울었는데 우리 아버지는 적어도 제 앞에서는 한 번도 우신 적이 없었고 아까 그 한기호 의원도 뭐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 신청할까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저도 그랬거든요. 제가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말리셨어요.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다 죽었을 거다가 첫 번째. 왜냐하면 기독교 신자였고 그 다음에 교육을 쓸데없이 많이 받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과수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안에. 그래서 지주였고 그래서 아마 다 죽었을 거다. 그 다음에 혹시 누가 살아남아 있으면 왜 그 시집간 누님들의 뭐 자손들이 살아남아 있으면 이번 일로 그러니까 네가 신청을 해서 찾다가 무슨 피해를 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였는데 저는 한 두세 번은 말을 듣다가 그 다음에 그냥 제 마음대로 신청을 했거든요. 물론 안 됐습니다. 근데 신청해놓고 다 신청한 다음에 아버지한테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20년은 뭐지?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사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저는 양 박사님의 그 논문에 이산가족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봤더니 저의 기대보다는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 논리가 이산가족 문제를 이해하는 기본 틀은 제시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저의 기대와 달리 이산가족 그 자체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하는 느낌이 있었고 어느 분 누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이산가족도 지금은 성격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나눠봐야 된다. 그래서 뭐 1파, 2파, 3파를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1파라는 게 6.25 전쟁 때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분이 내려오셨고 그게 1파라면 2파가 그러니까 저도 그거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러니까 감화도 같은 데 가면 그분들은 분단이 딱히 안 돼 있었더라고요. 한 그 70년대 초반까지 이 이산가족 이산태 때까지. 그러니까 그 김신조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청와대 그러니까 쳐들어가겠다. 청와대 깡스러 왔다고 할 때까지도 밤에는 그 월북한 남편이 집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는 저쪽에서 노동을 하고 낮에는 그 북한에서 이게 북한에 월북하신 거예요, 이분은. 그래서 북한에서 살다가 밤에 강화도 그 어디 교동에 있는 자기 집을 가는 거죠. 그래서 부인하고 뭐 같이 자고 새벽에 또 가요. 그래서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그 어느 집에 남편이 월북을 했는데 거의 매일 밤 온다. 그래서 그 남편 없는 여자분이 성모 마리아처럼 혼자 임신을 했는데 아무도 사람들이 그 아이 아빠가 누구냐고 안 물어봐요. 다 아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래서 우리한테 분단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진짜 분단이 된 거는 70년대에 들어서서야 분단이 된 거구나.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렇게 뭐 무장공비 보내고 뭐 그 김신조 보내고 이러면서 한쪽으로는 이렇게 뭐 하전양면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북한은 하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했었습니다. 말씀드릴 거를 정리를 해보면 이산가족의 유형을 좀 더 다양하게 왜냐하면 사연은 다 다르거든요. 이산가족이라고 묶어보면 하나로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또 굉장히 많이 다양한 이산가족의 유형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특히 그 학자, 양 박사님 같은 그 젊은 학자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는 최소한 기록이라도 남겨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헤어지고 어떻게 그리워했는지 기록이라도 남겨야 나중에 뭘 하려고 해도 그 자료가 없으면 그때는 북한 당국의 목소리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을 저희가 열심히 기록을 해야 되는 이유는 100년 뒤, 50년 뒤에 뭘 공부를 하려고 하면 북한 당국이 내보낸 자료밖에 없다. 그럼 세상이 아름다울 거 아니에요, 북한은. 그거 막으려면 저희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이 이산가족의 문제도 세밀하게 하나씩, 그러니까 이게 거대 담론처럼 정의론을 구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한 사람 한 사람 이산가족의 삶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뭐가 제일 억울한 일인지, 어떤 얘기를 남기고 싶었는지를 기록하는 그 문제에도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 이산가족 문제가 이제 곧 해결될 거다 하는 얘기 하면 안 된다고 양 목사님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고마웠는데 저도 사실 큰 소리 칠 자격은 없습니다. 저도 뭐 20대 후반에 유학 가서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를 그리워하셨을까 하는 거를 하면서 이제 많이 반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저 사느라고 바빠서 굉장히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그러니까 세미나 하는 자리에 갔는데 어떤 분이 그분이 관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산가족 문제가 이제 곧 해결이 될 거다. 왜냐하면 그 1세대 어르신들이 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고 계시니까 그 순간 갑자기 확 뚜껑이 열린다는 기분이 확 열이 맞춰가지고 나는 이산가족 2세대인데 내가 아직 안 죽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누가 해결했어 그걸? 그리고 당신이 이산가족 문제는 이제 해결을 했다라고 판정할 수 있도록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냐? 내 허락은 받아야지 최소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그분한테 굉장히 날카롭게 그 비판을 했다는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 얘기를 계속 했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처음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했을 것이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도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저한테 날벼락을 맞으신 거죠. 그분한테 죄송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딱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 이 문제는 곧 해결이 될 거다라는 게 정설로 자리를 잡게 될까봐 그게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그 논문에서 장 박사님이 써준 논문에서 국군 포로들이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는 표현이 있는데 갑자기 또 딱 거슬리는 거예요. 조국이라니. 조국이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남쪽만이 조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은 저는 이제 분단 상태에서 북한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적어도 지금의 헌법상에서 그렇습니다. 헌법이 앞으로 바뀐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국가는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 지역에서 못 내려오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조국으로 못 고향으로 못 돌아왔다고 하는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조국으로 못 돌아왔다고? 그게 무슨 뜻이지? 하는 생각이 또 확 들어가지고 양 박사님한테 시비 거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형, 제가 발음 정확하죠? 김석형 교수님은 이 논문을 제가 세미나 전에 또 봤는데, 제가 통시적 관점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는데, 세 가지 유형을 이산가족을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는 세 번째 단계, 제3판은 말씀을 안 하셨던데, 사실 저는 토론문을 읽으면서 맞다. 이래서 이산가족 문제라는 것이 정말 통일되기 전까지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던 게 제185 6.25 전쟁으로 인한 이산가족, 제285 전후 납북자와 가족, 제385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탈북민과 그 가족들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이랬을 때 이산가족 문제가 참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민족에만 지금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통일 외에는 방법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이성희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25 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 이사 이성희입니다.
제가 이제 이 토론 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이런 구체적인 토론보다는 납북자 그 가정 실태, 현황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토론에 대한 그런 생각을 안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양일국 박사님과 김석현 교수님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 양일국 박사님의 그 정의론에 입각한 이론 체계가 혹시 이 글을 보고 하셨나 하는 정도로 굉장히 유사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 가슴에 많이 감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제가 이거 해온 거를 다 말씀을 드려야 될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6.25 전쟁 그 중에 민간인 납북자 현황과 과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6.25 납북자 그 피해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근데 70년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해결이 안 된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볼 점들 문제 제기를 다시 새롭게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당면한 이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6.25 전쟁 납북 피해자 실태를 보면 이제 아까 양윤국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시 납북자 그 용어 정의를 보면 전시 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군인 제외로서 6.25 전쟁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북한에 강제로 납치돼서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이렇게 이제 그 법률 2조 1항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강제라는 말. 이제 이게 이제 키포인트고요. 이러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용어가 이제 뭐 시향사민이나 생사를 모르게 된 자나 뭐 이렇게 이제 혼동돼서 쓰게 되면 그 뭐라 그럴까 본질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 원래 의도했던 그 본질이 흐려져서 그 문제 본질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납북 문제 그 진상 규명이 지연되고 납북 문제 해결이 지연되는 그러한 원인 중에 하나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북자라 하면 전시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혼동해서 같이 쓰기 때문에 통일부에서도 납북자 500여 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또 언론에서 납북자 500여 명으로 받아서 쓰고 이렇게 되면 납북자가 전체 합해서 얘기를 하면 몰라도 납북자가 500여 명밖에 안 되는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이제 용어 정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명부가 중요한 것은 북한 측에 납북자는 없고 자기는 월북한 사람들만 있다는 그런 억지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납북자 가족회에서 그 결성을 해서 제일 중하게 했던 일이 명부를 발굴하고 그래서 12종류의 명부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종류의 이제 명부를 발굴해서 이제 실향사민 그 3가지는 빼고 9종류의 이제 명부를 가지고 통합 명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명부가 대한민국 정부에서 최초로 만든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만든 최초의 명부고 이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이제 먼지에 쌓여있던 거를 저희가 5권으로 된 걸 찾아내므로 해서 이제 명부 발굴이 시작돼서 이 9권의 명부들을 가지고 이제 7차례의 그 소팅을 거쳐서 이제 중복자들을 제하고 해서 그 통합 명부를 만들어서 전시 납북자 수가 94,121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10만 명이라는 그 납북자가 있는데요. 이 납북자 500여 명이라고 말하는 거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 가족까지 합하면 6, 70만 명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이러한 게 있고 그래서 이걸 근거로 납북 피해자 실태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납북은 기획 납북이에요. 왜 기획 납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 근거 문서들이 이렇게 이제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 그 김일성 선집 사본에 남조선에서 인테리들을 데려올 때 대하여 여기에 당면한 부족 인테리들을 해결하자면 북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다 찾아내야 하는 한편 남조선에 있는 인테리들을 데려와야 합니다. 이게 1946년 7월 31일 김일성의 담화문입니다. 그럼 이거를 미루어 보면 북한은 6.25 전쟁을 일으키기 몇 년 전부터 계획하고 이제 막 전쟁을 일으켰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별로 보면 경기 서울 지역에 한 50% 정도 반이 이제 서울 경기 지역에서 납치가 됐고 또 남성이 이제 97% 정도 대다수고 또 20대, 30대, 40대 성장형들 한창 일할 나이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자택 인근에서 주로 80% 이상이 잡혀갔으니까 이렇게 납북자를 이렇게 주시해서 딱 집어서 이렇게 잡아갔다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납북된 그 시기는 대개 이제 서울 함락이 되고 7월, 8월, 9월에 84.4%가 이제 납치가 됐다는 거니까 그 시기에 전쟁 초기에 이제 거의 다 이제 그 인테리들을 잡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태가 이제 아까 이제 두 분 말씀하실 때는 그 납북자의 실태에 대해서 이제 잘 이렇게 감이 없으신 것 같이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북자의 실태가 이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피해자들이 실제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제가 몇 분들의 이제 사례를 적시했지만 시간상 저의 경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버님이 납치를 당하셨는데 이제 이중자령자 되시고요. 마지막 그 직업이 변호사이셨습니다. 이제 검사로 재직을 하시다가 이제 5월 30일 퇴직을 하시고 변호사 개업을 하시고 며칠 되지 않아서 6.25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이 2남 7녀로 7명이고 제가 막내 마지막 이제 1년 반 됐었습니다. 6.25 났을 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 사회 경험이 없으신 어머니하고 아이들을 두고 이제 피난을 혼자 가실 수가 없어서 집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제 그랬는데 어느 날 굉장히 심해서 조사가 전개가 심해서 당분간 못 올 거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부탁을 하고 당분간 못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으라고 가시고 나서 진짜 안 오셔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주신 쪽지를 가지고 오면서 이제 서점 형소에 있다 이제 그런 편지를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큰오빠가 서울법대 2학년을 다니다가 이제 전쟁이 나서 못 다니고 있었을 때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큰오빠하고 매일같이 을지로에서 서대문 형무소를 이제 면회하러 갔는데 한 번도 만날 수가 없었고 어느 날 갔을 때 그 서대문 형무소가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입할 그 수복을 위해서 구입할 수복 그때 이제 다 소개를 한 거겠죠 입판으로.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뭐 전혀 어떤 소식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 2남 5녀가 있었는데 이제 가정은 풍비박산이 됐다는 이유가 그 당시에 이제 저희 바로 위에 오빠와 언니가 그 저희가 이제 쌀이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외갓집이 이제 황해도 연백에 있어서 거기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쪽에 남한이었기 때문에 이제 왕래가 있어서
보냈고 저희 큰 오빠는 이제 그 지리산 토벌대로 이제 군대를 나가서 군인 복무를 했었고 그러고 저 위에 바로 위에 언니가 이제 집 앞에서 놀다가 어디서 나온 총인지도 모르게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정전이 돼서 38선이 이제 다시 그어지니까 그 황해도 연백에 있던 두 형제는 못 내려오고 갑자기 못 내려오고 또 저희 오빠는 전쟁 끝나서 집에 왔는데 무슨 병인지 웬일인지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그래서 적십자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며칠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저희 아버지 잠기시게 되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딸 셋만 데리고 살게 된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던 그런 거는 아마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어떻게 살았을 건지는 아실 때고 저희 이제 둘째 언니가 이제 국민학교 그 당시 선생님이었는데 전근을 갈 때마다 형사들이 이제 교무실로 와서 확인하고 이제 이렇게 조사하고 또 저희 집 주위를 배회를 하고 이렇게 감시 아닌 감시로 이제 그렇게 받아왔다가 제가 결혼해서 제 남편이 공무원 이제 그 임용돼서 마지막 절차에 그 신원조회가 떨어지질 않았고 결국은 그 임용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연좌제 피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이게 저희 비단 제 경우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의 그 가족들 전부 다 해당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만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지 저희 언니들은 이런 활동하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북한 빨갱이들이 믿을 수 없다. 언제 어떻게 또 해코지를 하겠냐.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 가족들한테 있는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다는 그 실제 상황들이 이렇다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 이렇게 70년 동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정부는 안 했겠습니까? 가덕회 차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일을 했습니다. 뭐 자료를 발굴하고 사료집을 만들고 증언체록을 하고 또 지금 그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공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도 만들고 또 해외적으로 미국의 그 하원에서 전쟁 납북 관련 그것도 만장일치를 통과시키는 일도 했고 유엔 강제 실종 실무그룹에 이제 그 신청서를 접수해서 북한한테 118건의 회신을 받는 등 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그 증언체록을 기초로 해서 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띄우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어, 또 영어 자막을 띄워서 그런 일도 하고 있고 국제대회 세미나 무슨 활동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는 정부대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했고 또 뭐 혜택 정책도 했고 높아주기 정책도 했고 그러면서 그 납북자라는 말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협상 테이블에 이끌지도 못하고 이렇게 70년을 해왔는데 정말 결과가 하나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쪽에 더 도와줘서 핵무기를 더 만들게 하고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또 역사적으로 원초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 정전 협상에서 정말 무력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협상에 가지도 못하고 유엔군을 통해서 저희는 협상 테이블에 있었고 북한군이 계속 그 억지 주장 자기네는 한 명도 데려가지 않았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2년 동안 51년 7월부터 53년 7월까지 2년 동안 줄다리기를 해서 결국은 저희가 굴복한 거죠. 이쪽에서. 그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지막 8차 회담, 9차 회담 때 이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납북자를 실양 3인이라는 데 이제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동의를 해서 정전을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때 또 그 정치적인 상황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선거 공약으로 종전을 이제 그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서둘러서 마음을 하게 된 그런 동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것과 더불어 또 이제 6.25가 이제 정전이 되고 그 시대적인 정치적인 그 변화가 굉장히 했겠죠. 그 전후 다 폐허가 돼서 다시 그 복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정말 북한은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납치되어간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제 간첩 훈련을 시켜서 난파를 하고 또 국민들은 먹고 살아야 되고 남북 관계에 계속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정부는 명분을 계속 만들어서 국제사회에 이렇게 알리고자 하면 그걸 정치적 사회 이런 걸로 몰고 가서 북한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국제적인 그런 정치로 이슈화해서 더 어떻게 할 수 없는 남북관계의 그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또 국민은 국민대로 아 이제 전쟁 끝났는데 우리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거 사회적인 인식이 이제 그렇게 팽배게 하게 되고 그러므로 이제 세월이 지나가니까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돼서 이제 납북 문제가 그 납북 문제 진상 규명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정말 아까 그 양민국 박사님 말씀에 정말 제가 정말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저자세로 해왔던 패러다임 이거 바꿔야 된다.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 또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명확한 용어부터 사용을 하고 전공법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산가족이라는 범주 안에 납북자를 이렇게 포함시킬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납북자와 이산가족이라는 그 개념에는 그 선택적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단 0.01%라도 이산가족은 선택적인 의지를 할 수 있어서 이남을 왔든지 북으로 왔든지 그런 개념이고 납북자는 그런 강압인 그런 선택적인 의지가 전혀 없이 강압 어떤 이렇게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붙잡혀간 거기 때문에 그 개념조차가 이제 틀리다는 얘기를 하면서 저희 가족의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해서 이제 하게 된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실제 예로 그래서 이경찬 이사님 그 가정 경우에는 그 납북 이산가족 상봉을 신청을 했는데 납북자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더 찾아볼 수 있다. 이러면서 더 찾은 경우가 동생네 가족이 살고 있다. 근데 동생은 돌아가시고 그 부인과 아이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산가족 상봉을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죠. 납북자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그 동생의 정보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어떻게 정말 이런 패륜적인 그 발상을 할 수 있는지. 또 하나는 이제 여기 오셨지만 이상일 회사님 가족 경우에 그 생사 확인이 돼서 이산가족 상봉의 날짜도 다 받았고 정부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라는 대로 다 준비도 하고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뭐 일주일인가 뭐 3, 4일 전인가 통보가 와서 우리가 착오가 있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여기는 없다. 이래서 이산가족의 상봉이 무산됐습니다. 이 허망한 그 상황에 그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정말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는 얼마 아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이러한 거를 생각해 보면 납북자는 이산가족의 범주에서는 안 된다. 북쪽에서는 이산가족의 저희 납북자를 신청을 하면 전부 생사 확인 불가로 나옵니다. 거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이산가족의 범주에서 납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분명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와 함께 이제 아까 이거 다 말씀 양현미 목사님이 해주신 겁니다. 사회적인 거대 담론을 일으키자. 6.25 전쟁은 인간의 납북자는 분명히 일급 전쟁 공제이며 정말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하는 뭐 비위를 거슬리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하는 이런 거 정말 책임질 수 없는 정말 책임을 뭐라 그럴까요? 방기하는 그런 태도라고 할까요? 위정자로서 국민을 위한 태도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한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는 강력한 접근 방법 모색. 그래서 이제 이런 거가 지금 아까 제가 이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양윤 박사님이 너무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학자들이 계시다는 거 저희 오늘 와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당면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납북자 문제는 정부가 해결 의지 노력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부의 그 해결 의지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지금 이렇게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끝까지 그 역사적 정치적인 책임을 가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책임을 끝까지 물어서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군지가 분명하게 판명이 나야 됩니다. 이러한 거 어물쩍 그냥 넘어가서 평화 선언 무슨 종전선언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는 역사적인 자료 수집 전문가 활동 이런 이제 양성해서 지원해야 되고 또 대국민 올바른 역사 교육 그 교과서 수록하는 거 저희 이제 후대를 가르치는 거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 그 저희 납북 피해자들에게 정말 가슴 맺힌 피 맺힌하는 역대로 지금까지 정부나 대통령이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진정한 사과를 해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6.25 전쟁 그6.25 그 행사 기념 행사까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죠. 정말 그동안 생명을 그때 재산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정말 그동안 사느라고 참 여러분들 애쓰셨습니다라는 그 위로의 말 한마디 진정한 사과 정말 저희들 듣고 싶습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고 이제 인간의 그 존엄성이나 인권 의식이 완전히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더 저희가 뭐 그걸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억울한 거는 4.3 사건이나 5.18이나 몇 번이나 가서 사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 저희는 뭐 버려진 국민이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한 거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저희 납북 피해자들은 국제법이나 국내법적으로 이렇게 뭐 구제와 배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생사 확인이나 유해 송환은 외쳤지만 뭐 이제 그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물질적인 배상 뭐 4.3 사건이나 5.18 사건에 비하면 저희는 정말 1원도 받은 적이 없고 또 사회적인 지원도 공무원 시험이나 뭐 임대주택 배정에 한 번도 가산점을 받은 적이 없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당면한 과제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해야 될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그 양윤 박사님 그 토론에 굉장히 저희는 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단체에서 이 물망초 배지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당시는 물망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제가 그 물망초라는 꽃을 보고
정말 그 아주 쬐끔해요 꽃잎이. 그 꽃잎들이 쬐끔한 꽃잎들이 이렇게 뭉쳐서 이렇게 하나 커다랗게 보이는 그런 그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조그만 것들이 막 모여서 이런 한 군락을 이루고 그러면서 그 줄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없앴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보면서 제가 그 납북자 가족에게 붙이는 시, 물망초 시를 이제 지어봤는데요. 이 시로 제 그 발표를 마감하겠습니다. 물망초, 납북자 가족에 붙이는 시. 여리여리한 작은 꽃잎들이 모여 한 식구를 이루었구나. 모였다 흩어지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는 하나 누가 우리의 성스러움을 흩어놓았는가. 그 작디 작은 꽃잎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억센 줄기를 타고 올라와 피었네. 물가에 쓸리고 밀린 언덕 위에 생명을 유지하려 안간히 무섭기에 그렇게 붉고 거칠어졌나 보다. 물망초, 물 건너 한없이 기다리는 님을 억센 줄기에 넋을 막힌 채 흩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나를 잊지 말라고, 나를 기억하여 달라고 흩어지지 않으려 더욱더 깨안으며 달라붙는구나. 멀리서 들려오는 사랑스런 님의 음성을 들으며 끝까지 사랑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그대에게 돌려드리오. 나를 잊지 마세요. 나는 잊지 못하오. 감사합니다. 예, 이정희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납북자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가족협의회에서는 총 12종류의 납북자 명부를 발굴해서 그중에 9종류를 가지고 통합을 했는데 전시 납북자를 총 94,121명으로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그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성을 말씀하셨고, 이 납북자가 이산가족 범주 내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주장도 하셨습니다. 이성희 이사님 참 많이 공감하고 좋은 의견에 존중합니다. 자, 이제 발표 및 토론 다 마쳤는데 혹시 질문